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임라인 한국사를 진행하는 강흥천입니다. 오늘 타임라인 한국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지난번에 2시간에 걸쳐서 기원전의 세계와 한국을 다뤄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서력기원의 시대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그 서력기원의 시대 중에서 1세기부터 3세기까지 300년간의 한국사와 세계사를 다룰 텐데요. 이 시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막 태동해서 성장하고 나라꼴을 갖춰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의 세계는 제가 말씀드렸던 동서제국, 그러니까 한나라와 로마 제국이 그 절정기에 올라갔다가 쇠퇴해서 미끄럼틀을 타 내려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아기 삼국 어떻게 걸음마를 시작을 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1세기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마한, 진안, 옥저, 동해 등의 소국들이 남아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후한과 싸우며 서서히 고대국가 체제를 정비해 나갔고, 신라는 육부의 이름을 고치고 성씨를 내렸으며 백제는 전라북도 고국까지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불교가 전파되고 한나라가 세운 낙랑고는 평양 일대를 차지했으며, 로마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사망함으로 인해 티베리우스가 제위를 계승하고 5명의 뛰어난 황제가 연달아 배출되는 오현제 시대가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인도 북부에서는 쿠션 왕조가 탄생했으며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에서는 부남이 건설됐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사건이 일어난 후 요한복음을 포함한 크리스트교 사복음서가 완성됐으며, 후한의 반초가 실크로드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삼국이 태어나서 성장하던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구려, 백제, 신라 말고도 나라가 참 많아요. 뭐 동해, 옥저, 부여, 사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처음 알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세 나라가 가장 굵직한 자취를 남겼기 때문이죠. 지금 그 나라들 중에서 저는 고구려의 한 이름 있는 유적지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유적지의 이름은 산성하 고분군이에요. 산성 밑에 자리 잡은 고구려 초기 귀족들과 왕족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가리켜서 고구려의 피라미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보다 좀 규모는 작지만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나라가 참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고구려, 이건 아주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역사에 자취도 굵직하게 남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름은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죠. 이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이 어디서부터 유래되고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혹시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기에는 고구려의 고자도 없어요. 하지만 고구려하고 우리는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전통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고구려를 과거 우리 조상의 나라라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오늘은 한번 우리 전통 속에 있는 나라 이름들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의미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은요, 과거 중국의 사서들을 보면은 고구려라는 이 세 글자보다는 그냥 고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려 하면은 여러분들 고개를 갸웃거리시겠죠. 왜냐하면 고려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가 또 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신라에 의해서 통일됐다가 다시 한번 분열되는데, 이 분열을 최종적으로 통일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최종적인 통일 왕조로 등장했던 나라의 이름이 고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삼국 중에 하나인 고구려가 고려라고 더 많이 불렸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즉 고구려하고 고려하고 무슨 관계가 있구나. 고구려하고 고려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고려의 태조 왕건이 그 나라 이름을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역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이름인
코리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들을 부르는 대명사와 같은 이 코리아가 바로 태조 왕건이 세웠던 그 고려에서부터 왔다라는 거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코리아의 연원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고구려에 가서 닿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고구려라는 나라도 고려라고 더 많이 불렸고 이거 역시 영어로 표기하면 코리아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고구려하고 고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뭐 제가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은 고려 태조 왕건은 고구려의 어떤 호방한 그 정신과 영토 이것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북진 정책을 썼고 그 고구려의 과거의 영토 그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북진 정책이 나타내는 응원한 기상만은 계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세 나라 이름 중에서 고구려의 이름을 계승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한테는 계승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그러면은 영어로는 코리아로 번역되지만은 그 고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이름은 어디서 봤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우리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왕조 대한제국이라는 왕조의 이름으로부터 왔습니다. 대한제국은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떠오르지는 않을 텐데 제가 한마디만 힌트를 드리면은 바로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대한의 한자에 주목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한은 과거에 우리가 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들이 꽤 있었죠. 마한, 진한, 변한. 합쳐서 삼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는 거는 과거에 한반도에 있었던 그 여러 한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로 합친 큰 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그 고대부터 있었던 여러 한은 외국에 널리 알려져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부를 때 보통 삼한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마치 오늘날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코리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 한반도를 가리켜서 삼한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다른 반쪽, 저 북쪽에 있는 북한은 정식 국호가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는 조선을 써요. 이 조선이 어디서 왔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생기기 이전에 그 나라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국호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갖다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각각 그 연원이 매우 깊습니다. 대한제국은 삼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지금 북한의 이름은 조선왕조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 닿겠습니까?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까지 가 닿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 이름이 깊고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것이 우리 그 역사의 특징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둘 다 깊고 융숭한 뜻을 가지고 있는 조선과 대한이라는 이름의 두 우리 민족의 나라가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어떤 국호를 써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역사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기로 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2세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 초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갔으며 가야연맹 일부가 신라에 합병됐습니다. 또한 고구려에서는 후한 사이의 갈등이 커져 후한 부여연합군이 충돌했고 중국에서는 최초의 도교 교단 오두미교가 성립됐습니다. 이후 고구려는 낙랑국을 위협해 서안평을 점령했고 또한 신라는 북으로의 진출을 위해 한국 역사 최초의 고갯길 계림령을 개통했으며 인도에서는 쿠션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카니슈카 왕이 즉위했고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흉노의 지배를 받던 선비족이 한나라와 손을 잡고 북흉노를 몰아낸 뒤 몽골 고원의 새 패자로 등극했습니다. 2세기 말 고구려의 명림답부가 권력을 차지한 뒤 172년 후한의 침략을 물리쳤고 그 후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 외의 여왕은 일본 내 소국들 간의 갈등을 수습하고 이 시점 중국에서는 도교 교단인 태평도의 교주 장각이 수십만 명의 농민을 모아 황건의 난을 일으켰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보낸 사절단은
후한의 수도 낙양에 도착해 첫 교류에 성공하고 유럽에서는 오현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2세기의 한국과 세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삼국들이 참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마는 세계 각국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동쪽의 한 제국, 그 다음에 서쪽의 로마 제국, 다 같이 그 큰 덩치만큼이나 많은 그 시련을 겪었는데요. 어쨌든 이 2세기의 그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동서교류의 발전 과정에서 드디어 실크로드라는 것이 제대로 열려서 활짝 동서문화교류의 장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지난 세기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동과 서가 서로 이렇게 만날 정도로까지 갔다라는 것에 2세기 실크로드 역사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실크로드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크로드라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크로드라고 하니까 그 길이 매우 부드럽고 사람들이 다니기 좋고 그래서 동서교류를 뭐 촉진한 그런 아주 편안한 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 실크로드는 실제로 가보면은 여러분들 제 뒤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험난한 산과 사막이 마구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막의 길입니다. 이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이 펼쳐져 있는 이 화염산이라는 이 산은 실크로드의 중국 쪽에서의 첫 번째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것이 왜 화염산이라고 불리느냐? 그만큼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산을 가지고 중국 고전 중에 하나인 서유기에선 매우 재미난 이야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삼장법사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역으로 갈 때 부하로 데리고 갔던 원숭이 손오공이 더 유명한데요. 이 손오공이 저 앞에 저